변제금을 낮추려고 회생 직전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줄이려는 거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지만, 그게 아니라 상식적 수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생활비 같은 걸로 쓴다면 변제금 오르는 걸 어느 정도 방어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윤수 변호사입니다. 회생은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빚을 얼마나 줄이면서 통과되느냐, 다시 말해서 총 변제금을 얼마나 최대한 줄이느냐가 핵심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변제금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뭐 줄이고 싶다고 마음대로 막 줄일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원칙에 담겨 있는 내용을 얼마나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하느냐, 그리고 법원에서 나오는 보전 공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변제금을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 변제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변제금 정하는 핵심 요소 4가지. 이거는 제가 이전에 변제금 계산하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가 소득, 두 번째가 생계비, 세 번째가 재산,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청산가치 반영 문제인데요. 이 4가지 모두 원칙적으로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금액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걸 계산하는 원칙들을 요령 있게 활용을 하면 나에게 유리하게 일정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 같은 경우는 다른 재산이나 청산가치 문제만 없다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회생에서 소득 계산은 보통 신청 시점 기준으로 직전 1년치 평균을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이 금액이 이제 거의 고정되어 있겠죠. 그런데 회생 직전에 새로 취업한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으로 1년치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새로 취업한 직장의 월급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생 준비하면서 기존 직장 그만두고 새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분들은 굳이 연봉이 높은 데로 이직을 하기보다는 월급은 이전보다 낮더라도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변제금을 주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무직이었다가 회생하려고 직장 알아보는 분들도 굳이 월급 높은 데를 알아보려고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최소한의 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회생을 들어가는 게 비톡 쪽도 줄이고 변제금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생계비인데요. 생계비는 최저 생계비랑 추가 생계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소득과 반대로 많이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최저 생계비 같은 경우는 뭐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제 대부분 나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회생 중간에 내가 뭐 자녀를 출산하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추가 생계비의 경우도 뭐 항목이랑 한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추가로 드는 생계비를 주장해가지고 인정받는 거라 가지고 얼마나 자료를 잘 준비해가지고 법원에 내냐, 또 어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정되는 정도가 좀 달라집니다. 주로 많이 인정되는 게 추가 주거비인데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이자, 뭐 관리비까지도 이제는 다 추가 주거비로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자료 잘 챙겨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푼 같아 보여도 한 달에 10만 원만 인정을 받아도 3년이면 총 변제금 360만 원을 줄일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인데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총 변제금은 최소한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많아야 돼서 가용소득이 얼마 안 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변제금을 낮추려고 회생 직전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줄이려는 거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지만, 그게 아니라 상식적 수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생활비 같은 걸로 쓴다면 변제금 오르는 걸 어느 정도 방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생 신청 들어가기 전에 주식, 예금에 들어있는 돈을 식비, 교통비, 월세 같은 그런 기본적인 생활비에 쓰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가전제품을 구매하거나 치과치료같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일상적인 생활비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50만 원 이하 단위로 결제를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뭐 크게 지적받지 않으면서도 재산 총액은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생 신청 직전에 막 몰아가지고 하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또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혹시라도 회생 직전에 회사에서 상여 많이 나올 게 있다, 또는 뭐 거래처에서 결제 대금이 막 들어올 게 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건 가능하다면 회생 신청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인지는 회생 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라서 목돈이 신청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재산으로 잡히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려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가치 반영 문제인데요. 법원에서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년에서 또는 뭐 많게는 2년 이내에 뭐 도박, 유흥, 가소비, 편파 변제 또는 뭐 재산 은닉 같은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돈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가지고 기존 내 재산과 합쳐서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문제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산가치가 올라가서 변제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소득이 높아가지고 어차피 매달 낼 변제금이 많은 분들은 이런 청산가치 반영 이슈가 일부 있어도 변제금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용소득이 낮아가지고 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월 변제금을 법원에서 내라고 해가지고 회생 자체를 진행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청산가치 이슈 문제가 많은 분들은 회생 신청 자체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신청 기준으로 뭐 1년에서 2년 전까지를 보고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생 신청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이런 문제되는 부분이 조사 기간을 넘어서게 되니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그 부분도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제금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장의 빚 독촉 때문에 회생을 뒤로 미루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같은 걸 신청한 다음에 독촉을 막고 시간을 벌다가 뒤에 회생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약간 편법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회생 통과가 안 돼서 평생 신용불량자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더 낫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통과되는 거란 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진 않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고 요청하지 않으면 신청사무실도 잘 모르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건은 내가 가장 신경 써야 된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최소한의 변제금으로 회생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